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연 연설 발표를 봅니다. 이 강연 연설 발표는 화법과 장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장문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고 장문뿐 아니라 나머지 화법에서도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강연 연설 발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화작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화법과 장문에서는 문제를 맞히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일단 기본 전제가 뭐였어? 문제를 다 맞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 요거를 보기로 했던 거지.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살펴볼 때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 파악은 내가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는 걸로 문제를 풀다 보면 지문을 읽다 보면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화법과 장문에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금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활용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읽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초점을 두고 읽으면 자연스럽게 글의 내용, 기본적인 내용, 중심 내용 파악은 조금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연습인 거야. 이 두 가지가 화법과 장문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는 거지. 처음엔 당연히 잘 안 돼. 내가 선생님 하는 건 잘 되는데 자기 할 때 막상 안 된다. 이거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너희들이 연습이 안 해서 그런 거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거나 문제를 풀지 않았다. 그런데 한 번에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연습을 해야지. 그거 꼭 기억합니다. 연습을 해야 달라진다는 거. 지금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겠습니다. 강연 연설 발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말은 크게 문제될 거 없지. 계속해서 주제나 목적을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거 기본 내용을 파악하는 것.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얘가 되는 거지. 계획 확인. 지금 글쓴이가 아니지 발표자가 발표하기 전에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그 계획을 확인하는 것. 그럴 때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 표로 되어 있잖아. 그 표에서 내가 지금 칠판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것들에다가 같이 표시를 하시고 이 네 개를 묶어. 질문, 배경지식 환기, 그 다음에 소통, 그리고 경험 환기. 이 네 가지를 묶습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 이 묶은 네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질문의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런데 요 질문은 지금 청중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는 거야. 그냥 묻고 자기가 하고 싶을 말 하는 것. 그것이 질문이 되는 거고. 배경 지식이야. 우리 국어에서 환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 국어에서 환기. 국어에서 환기는 떠오르게 하다. 떠오르게 하다. 혹은 떠올리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 배운 것, 우리가 공부한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이야. 그럼 보통 어떤 형태로 되겠어? 배운 적이 있나요? 이런 형태의 질문이 바로 배경지식 환기의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험 환기는? 그러면 경험 환기는? 그렇지. 해본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소통. 소통은 지금 질문을 통해서 청중들이 무언가를 표현을 하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하겠지.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것. 예를 들면 태극기를 본 적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네. 태극기를 보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몇 명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에 대해서 청중들이 한 반응을 다시 한번 발표자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이 되겠다. 보통은 괄호 속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요 네 가지 묶어서 같이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통념. 통념이 무슨 뜻인지 좀 확인을 해야겠다. 통념. 통념은 이게 거기 밑에 설명이 되잖아. 일반적인 생각이야. 그 옆에다가 써줍니다. 지금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
교재를 보시면 일반적인 생각인데 중요한 건 통념이 제시가 됐다. 이것이 화법이 됐든 장문이 됐든 그리고 독서, 비문학이 됐든 통념이 제시가 되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비판의 대상이다. 즉, 그 통념은 그 통념을 깔려고 발표자가, 글쓴이가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계속 정의, 대조, 비유 특별한 거 없어. 우리가 다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던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글을 읽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본 내용 파악이 좀 무뎌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라고? 신경 쓰라고. 이거 신경 써야 돼. 계속. 그 다음 비유. 비유에 6가지가 있는데 일단 유자로 끝나는 거. 대표적인 거. 직유. 그 다음에 은유. 대유. 또 뭐가 있을까? 화류. 지금은 잘 안 쓰는 거긴 하지만 풍유. 끝으로 의인. 이렇게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쓰였으면 비유적 표현이 나타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유, 은유는 다 알지? 뭐뭐인 것처럼. A는 B의 형태. 대유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내는 방식, 혹은 어떤 하나의 특징을 통해서 그 대상을 드러내는 방식. 그래서 예를 들면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말할 때 펜은 문화를 말하고 그 다음에 칼은 무력을 말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대유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시조에서 뭐 강하고 산을 지칭하면 보통은 그것을 포함할 수 있는 자연을 의미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대유. 그 다음에 풍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속담을 이용하는 것. 어쨌든 이런 6가지 다양한 비유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만 쓰면 이제 비유적 방법을 쓴 거고. 그 다음에 비언어적, 반어적은 따로 설명해야 되겠지.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거니까 비언어적은 입을 통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행동. 지금 내가 이렇게 팔 이렇게 올리는 거. 표정. 이런 것들이 이제 비언어적 표현인 거고. 반언어적 표현은 입을 통해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목소리의 크기, 빠르기 이런 것들이 반언어적 표현.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됐고 분류, 인용. 일단 우리 분류는 종류를 드러내는 방식을 말하고 어떤 거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분석하고 구분을 해야지. 분석은 이건 종류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해체, 분해. 그래서 합쳤을 때 다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시계를 분석한다고 한다면 그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바로 이제 분석의 방식이 쓰인 거고. 그 다음 인용하면 우리 항상 이거 기억해야 돼. 인용하면 무조건 출처. 그렇지.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것. 그 다음에 뭐 시각자료,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지. 시각자료뿐 아니라 뭐 청각자료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례제시,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야. 전개 방식, 전달 방식,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왜냐하면 독서와는 다르게 지금 그 언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조금 더 주목가 바로 화법과 장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전달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제 묻게 된다는 것. 물론 기본 내용도 빠뜨리면 안 된다. 이거 명심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지문을 한번 읽어보자. 다시 한번 내가 읽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맞아, 저렇게 확인하면 되는구나. 내가 얘기 좀 다 안다니까. 맞아, 저기서 저런 방법이 쓰였어. 그런데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너희들한테 읽으라고 할 때는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능특강 과제를 내줬는데 그 수능특강 과제를 할 때는 지금 내가 너희들이 필기하는 것, 우리 교재 유인물에다가 필기하는 것만큼의 분량으로 수능특강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마치는 것, 거기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훈련, 연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수업에 준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수능특강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봅니다, 계속. 그래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컴퓨터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이게 바로 이런 게 이제, 질문을 통해서 지금 청중의 뭐 관심 혹은 흥미를 유발하고 있구나. 계속. 혹시 중요한 파일을 아무 폴더에나 저장해 두었다가 정작 필요할 때 찾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는 않나요? 찾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는 않나요? 물론 똑같은 질문이지만 지금 청중에 무엇을? 경험. 너 이런 적 없냐? 라는 것. 경험, 환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런 분들을 위해 저의 컴퓨터 파일 정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컴퓨터 파일 정리 방법. 이것이 주제가 되겠고 소개가 목적이 되겠네. 소개인 거니까 목적은 정보 전달, 설득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지. 정보 전달에 해당하는 거죠. 계속 봅니다. 바탕화면에 너무 많은 폴더나 아이콘을 두면 파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나왔으니까 인과. 저는 바탕화면에는 기본 폴더들과 자주 쓰는 아이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파일은 성격에 따라 폴더별로 분류하는 것이 편리하고 자주 쓰는 아이콘은 바탕화면에 그대로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지. 저는 바탕화면에는 기본 폴더들과 자주 쓰는 아이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맞지? 이게 이제 주제인 거고, 지금 이 문단에서의 중심 문장인 거고, 나머지 문장은 요 노란색 분필로 표시한 거에 대해서 뭔가 뒷받침해 주는 것. 다시, 지금 한 번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핵심 내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파악을 해야 돼. 지금 화법과 작문에서 보는 지문의 수준은 우리가 독서, 비문학에서 보는 지문의 수준보다 훨씬 더 쉽다.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파악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 외에 전달 방식, 표현 방식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왜냐? 문제에서 그런 걸 묻거든.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에서 시간을 절약하겠다, 좀 아끼겠다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방법은.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돌아온 횟수를 줄이면 돼. 바꿔 얘기하면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에서 어떤 문제를 내는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문을 읽는데 뭘 읽기는. 내가 다 얘기해 줬잖아. 지금 화법과 작문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면 돼. 기본적인 내용 파악하고 이게 잘하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의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 봅니다. 그래서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바로 뭐가 된 거야? 얘도 때문입니다 나왔으니까 인과. 계속. 구체적인 방법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자료가 나왔어. 이 자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시각 자료, 시각 매체가 되는 거죠. 계속. 보시는 것은 제 파일 정리 방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 자료, 바탕화면 위치에서 1단계로 기본 폴더를 만들고 기본 폴더의 성격에 따라 3단계까지 하위 폴더를 생성합니다. 지금 이거는 과정, 방법이 되겠네. 지금 정리하는 과정, 정리하는 방법. 여기부터 하위 폴더를 생성합니다까지 과정 혹은 방법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겠다. 제 경험으로는 파일을 3단계로 분류할 때 관리하기가 가장 쉬웠고 단계가 너무 적거나 많으면 파일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 폴더 수는 5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폴더 수가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에도 파일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3단계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폴더 수는 5개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핵심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폴더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파일은 바로바로 삭제하고 활용도는 낮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파일들은 3단계 창고 폴더에 따로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이 파일들도 이미 상위 폴더에 따라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찾을 때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더군요. 이와 같이 나오면 이와 같이라는 접속어가 나오면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폴더는 3단계까지 생성하고 단계별 폴더 수는 5개를 유지하는 것이 제8 정리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했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요약 정리, 요정. 사용 환경이 다른 컴퓨터에 이 방법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절하게 응용만 한다면 파일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외에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통 화법과 작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학교 생활이라든지 혹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요 강연 연습 발표의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야. 이게 내용 파악하게 되면, 내용만 파악하게 되면 어떤 전개 방법을 썼는지, 어떤 표현 방법을 썼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질문 돌아오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자꾸 허비가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지금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어렵지 않잖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시간을 빨리 단축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수학 문제 풀 때도 처음부터 내가 이 문제를 얼마 만에 풀 거야 라는 생각으로 풀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니까 시간이 줄어드는 거라고. 국어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거 과제의 한 절반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면 화법과 작문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을 거야. 그게 느껴질 거라고. 그러면 그때부터야. 그때부터 풀 때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붙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담과 면접. 요 대담은 이제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최근에는 이 화법과 작문이 이제 융합이 돼서 같이 나오죠. 그럴 때 이 인터뷰를 단독으로 내는 것보다는 이제 장문하고 같이 내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대담, 진행자의 질문과 전문가의 답변으로. 면접, 면접자의 질문과 피면접자는 지원자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지원자의 답변으로 진행되는 말하기. 결국 대담이나 면접이나 질문에 따라서 적절하게 답변하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진행자나 면접자는 전문가나 혹은 피면접자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요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럴 때, 전문가도 그렇고, 피면접자도 그렇고,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전달한대. 그럼 뭐 보는 거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것들을 여기서 또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것은 조금 전에 봤던 발표 연설, 강연, 요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보겠습니다. 당연히 무엇을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지원자의 어떤 점을 알아보려고 하는지 기본 내용을 파악해야겠고, 그 다음에 참여자, 여기서 말하는 참여자는 진행자, 그 다음에 전문가, 그리고 면접자, 피면접자 모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상대의 부담을 좀 덜고, 그 다음에 상대가 긴장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답변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리고 상대의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대답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고등학교 신문부 기자 땡땡땡입니다. 교내 신문에 우주정거장에서의 생활이란 주제로 기사를 작성하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뵙게 된 이유 혹은 배경, 인터뷰의 배경을 밝히고 있네. 기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미리 조사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 질문했으니까 이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하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연구원을 봐봐. 이 우주인들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음료를 먹는 영상을 본 적이 있죠. 지금 우리가 강연 연설 발표에서 했던 것처럼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인터뷰하는 사람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거. 우리가 앞에서 조금 전에 확인했던 거 그대로 보는 거라고. 네,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특별히 넘어갑니다.
그런 영상에서처럼 물 같은 음료의 경우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빨대를 사용한답니다. 아, 빨대 사용. 이것이 지금 학생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지.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빨대를 사용하는군요. 그렇군요. 빨대를 사용하는군요. 이걸 이제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재진술은 간단해. 별거 없어. 앞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방식을 이제 재진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재진술을 하냐면, 재진술을 함으로써 학생은 자신의 이해를 점검할 수가 있지. 무슨 말이냐면, 말했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누가 들어? 연구원이 듣는다고. 연구원이 들었는데, 지금 학생이 재진술이 적절하지 않으면 연구원이 수정해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재진술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 정도를 확인 혹은 점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계속 그런 매체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먹나요? 지금 앞에서 음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는 추가 질문인 거지. 지구에서는 보통 빵이나 과자를 먹다 부스러기가 생겨도 괜찮잖아요. 이것도 뭐야? 질문의 형태와 지금 괜찮다라고 괜찮은지 물어보는 거야, 이거 연구원이?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우주정거장하는 첨단 장비들이 많아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우주정거장 안과 지구에서의 뭘 드러내고 있는 거야?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대비 혹은 대조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우주에서 먹는 음식물은 가능한 한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고 먹을 때에도 매우 조심한답니다. 라고 하면서 음료를 먹을 때는 빨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먹을 때는 조심스럽게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게 만들고 먹을 때도 조심스럽게 먹는다는 것. 넘어갑니다. 학생이 또 재진술을 하지. 부스러기 때문에 지구에서처럼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없군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떠다니는 상황에서 샤워는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번엔 샤워에 대해서. 네, 지구에서 하던 것처럼은 불가능하지만 물에 젖은 스펀지나 목욕, 수건, 젖은 화장지 등을 사용하죠. 똑같은 방식이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와의 어떤 대비대조. 양치를 할 때는 삼키는 치약을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됐죠?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 이렇게 해서 대답 면접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법의 마지막입니다. 대화. 최근에는 이 대화를 거의 안 내. 네, 정말 쉬우니까 낼 필요가 없는 거지. 아마 이제 대화가 나와도 그 장문하고 이제 뭐 콜라보레이션 해서 융합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어. 넘어갈게. 그래서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이야, 공감. 인물 및 상황에 공감하며. 지금 우리가 읽을 때도 지금 글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공감하며 읽으려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야. 그 글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 말할 때, 공감하려고 할 때 대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화법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그냥 공감적 듣기 정도만. 지금 1학년 때 다 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내신의 세처럼 그런 내용들 뭘 말하는 거냐면 넘어가면 나오죠. 이런 거. 공손성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협력의 원리, 이런 용어 자체에 대해서 묻지 않아.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 이게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나쁠 거다 라는 다 안다고. 그냥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1학년 때 다 배운 겁니다. 따로 얘기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대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민수랑 이모랑 이제 대화하는 걸 좀 보면, 이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참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 너도 잘 지냈지? 이제 3학년이 되는데 소감이 어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요즘 머리가 복잡해서 공부가 통되질 않거든요. 이런 거.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어떤 표현이야? 고개를 끄덕이며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이모가 민수에 대해서 뭘 표현해?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그냥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된단 말이야. 어려운 거 아니야.
저런 걱정이 많았겠구나. 가장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니? 아직 가고 싶은 학과를 정하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저만의 특별한 꿈이 없다고 생각하니 공부할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지금 올해 이제 그 창비라는 교과서, 1학년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그 창비 교과서를 보면, 뭐,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이런 수필이 있습니다. 야,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꿈을 혹은 목표를 갖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꿈하고 장래 희망하고 직업을 혼동해서는 안 돼. 너의 꿈이 뭐니? 저는 의사요. 이건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꿈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직업을 의사를 하고 싶어. 그럼 저는 어떤 의사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오지에서 의료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인류를 위해서 이 한 몸을 한번 바치고 싶습니다. 이런 게 바로 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의사요, 그 다음에 판사요, 변호사요. 이거는 직업. 저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이제 꿈 얘기하니까. 그래서 꿈은 대학 가서 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죠. 그게 참 주변에 영향이 크더라고.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중학교 3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2년 동안, 그렇지. 2년, 고등학교 1년. 그러니까 총 이제 학창 시절에 4년 동안이 담임 선생님이 다 국어 선생님이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나도 선생님이 돼야지? 그럼 어떤 선생님? 국어 선생님 돼야지. 그냥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럴 때 이제 좀, 그렇다고 그냥 뭐 좋은 선생님 이게 아니라 내가 좀 성격이 모났나 봐. 좀 사이코 같은 선생님이 좋았거든. 그 국어 선생님들 중에는 그런 선생님이 좀 덜어 계셔. 그래서 좀 약간 다혈질적인, 그렇다고 학생들을 위해 뭐 군림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좀 성격이 좀 다혈질적인, 난 그런 게 재밌고, 뭐 나는 이제 그런 게 좋아 보여서. 근데 뭐 지금 만약에 그런 다혈질적인 행동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 어쨌든 그렇게 지금 민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정해줘도 돼. 앞으로 정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시절에 꿈이 생겼는데 이 공부가 여러분들의 꿈에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 그런 측면에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모, 가만 보자. 너 예전에 진로계획서에 요리사가 꿈이라고 적지 않았었니? 이거 이모가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뭐 교사이지 않을까. 학교 선생님이니까 조카의 진로계획서까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 요리에 관심이 많은 너와 아주 잘 어울리는 장래희망으로 생각했는데 부모님 반대가 심하셨거든요. 민수의 표정을 살피며 부모님께서 왜 반대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 지금 민수에게 선택권을 준 거잖아. 야, 왜 그런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준 거야. 이것이 바로 공감적 태도, 공감적 듣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또한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는 말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시더라. 야, 세상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게 어딨어. 다 경쟁이지. 대학만 가도 다 경쟁인데. 그러면은 대학도 경쟁이 치열하니 포기하라.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아. 완전 팔랑귀야 이거. 최소한 민수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구나. 그 생각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제 차이점을 줄이고 일치점을 먼저 제시하는 것. 이것도 이제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하죠. 내 생각은 약간 다르단다. 요즘 어느 분야든지 경쟁이 치열하게 마련이야. 그러니 경쟁이 치열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말은 쉬운데 너무 어려워. 그렇군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화 어렵지 않지. 그래서 공감하는 태도,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 이 정도만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쭉 화법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없어 다시 한번 쭉 돌아보시고 이어서 장문을 보는데, 장문은 조금 전에 봤던 이 강연연설 발표의 연장선입니다. 특별히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인물 교재에 넘겨보면 화법은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장문은 별로 설명할 게 없어. 바로 그냥 한 두 페이지야.
두 페이지 설명하면 바로 실전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장문으로 넘어가는데 특별하게 뭐 더 새로운 내용은 없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이 영상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계속 봅니다. 장문에 대한 거.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화법에서 봤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 몇 가지만 짚고 뭐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접근 방법. 앞에서는 우리 이제 계획 확인이라고 했는데 똑같아. 그냥 계획 탐색 뿐이야.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략, 방법, 방식 등을 파악하는 것. 다만 여기서 요거만 좀 볼게. 글쓰기 단계.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있지. 처음에 계획하기, 계획. 그 다음에 내용 생성. 그리고 내용 조직. 그 다음에 표현. 끝으로 나오나? 끝으로 고쳐쓰기. 이렇게 볼게.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 똑같아. 뭘 할 거지? 이거야. 어떤 주제, 어떤 목적. 그럼 그거에 맞춰서 내용 생성. 내용 생성에서는 선별까지도 하지. 그러니까 딱 하고 난 다음에 버릴 걸 버리고, 주제에서 벗어난 거 버리고, 목적에서 벗어난 거 버리고. 그런데 내용 생성하다 보니까 내가 설명,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글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보다는 설득이 좀 낫겠다라고 하면 돌아가서 계획을 좀 수정할 수 있는 것. 그거를 뭐라고 하냐냐. 이 글쓰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획기적이라는 성격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가서 고치고 다시 진행하는 거. 무슨 말이냐. 지금 글쓰기 단계가 이렇게 5개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이 5개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뭔가 변화가 있어. 바꿀 게 있어. 그럼 돌아가서 수정하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획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 조직은 우리 이제 계획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표현 고쳐쓰기. 사실 고쳐쓰기는 문법적인 문제를 조금 더 많이 다룬다. 어떤 쓰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이제 이런 단계. 그러니까 사실 아까 화법과 장문에서 그 강연 연설 발표가 이 장문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게 지금 계획, 내용 생성, 조직까지는 사실은 글쓰기에서나 발표에서나 똑같아. 요 표현을 무엇으로 하느냐. 말로 하면 발표인 거고 이것을 이제 글로 쓰면 장문이 되는 거지. 요거 단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획 탐색적으로 읽는데 이거는 우리가 봤던 거와 똑같아. 앞에서 화법에서 봤던 거와 크게 다르지가 않지.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보냐면 우리 교재 보면 거기 소통 있을 거야. 소통 지워. 지금 글쓰기에서는 장문에서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왜냐하면 소통이 되려면 독자의 반응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소통이 어디에서만 가능하느냐? 바로 인터넷 글쓰기. 인터넷 글쓰기에서는 소통이 가능하죠. 그럼 인터넷 글쓰기에서는 무엇으로 소통이 가능해? 그렇지. 댓글로 소통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 보면 차이가 있는 것 뭐 없지. 어떤 것만 볼까? 이거 친근감 볼까? 친근감. 이제 쓰기인 거니까. 거리를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 거기다 써줍니다. 못 써줘. 내가 쓰면 되지. 경어체가 뭐야? 존댓말. 뭐뭐 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친근감 경어체 쓴 건데 씁니다 혹은 비읍니다 형태. 그 다음에 요런 게 나타나면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항목화는 첫째, 둘째, 셋째인데 최근에는 항목화라는 말보다 이제 담화 표지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 담화 표지.
담화 표지는 뭐냐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표지판과 같은 것, 안내판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담화 표지에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접속어,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것뿐 아니라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도 다 담화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항목화라는 말보다는 담화 표지. 이 연결 링크는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거죠. 하이퍼텍스트. 하이퍼텍스트가 뭐야? 이거 누르면 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보통 이제 손가락 모양 이렇게 해서 딱 누르면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봐봐. 오른쪽 보면 또 오른쪽에서 한 장 넘겨봐. 그럼 바로 뭐야? 실전 문제야. 왜 그런 거겠어? 할 게 없어. 그냥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설명할 때, 문제 풀이할 때 지금 그와 관련돼서 장문의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야. 일단 그 정도만 봐주면 되겠다. 됐어?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보는데 이거 보는 게 그거랑 똑같아. 앞에서 봤던 그 발표, 지문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는 거야. 보자.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늦는 법이 없다. 시간의 주인공은 살기 때문이다. 인과. 반면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잡다한 일로. 앞에서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 여기서는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 뭐 있는 거야? 대조. 잡다한 일로 늘 바쁘지만 놓치는 것이 많다. 시간에 묶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질문. 주어진 순간순간을 밀도 있게 사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말이 1분 1초의 여유도 없이 빡빡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부수적인 것들을 정리하면서 삶의 곳곳에 비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 뭐뭐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이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되는 거네. 뭐 주제. 자동차 빌딩으로 가득한 도시공원이 필요하듯 직유. 다른 말로 바꾸면 비유적 대응. 우리의 시간에도 여백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상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유추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씩 뭐 앞에서 우리 화법에서 봤던 거와 똑같은 거잖아. 내용은 내용대로 파악을 하고 어떤 전달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주는 것. 이것이 화법과 작문에서의 키포인트가 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연습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지금 거기 페이지 보면 거기 탐색 결과라고 해서 빈칸 되어 있잖아. 거기도 너희들이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봐. 그러면서 나랑 이제 비교해 보는 거지. 나는 이런 거 찾았는데 너희들이 이런 거 못 찾았고 그런 거. 그런 이제 나와 너희들의 그 차이를 좁혀가는 것.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훈련, 연습의 궁극적인 목표, 그 다음에 뭐 수업에서의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먼저 살펴봅시다.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는 예부터 정자문화가 발달해 왔다고 한다. 다고 한다. 이게 바로 이게 인형 표현인 거지. 인형 표현하면 뭐 생각하라고? 출처. 근데 지금 출처는 확인해 볼 수가 없네. 계속. 답사 전에 읽어본 책에 의하면, 그럼 책을 통해서 읽어본 책에 의하면, 요게 출처라고 할수 있어. 근데 이것도 출처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 그 책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으니까. 16세기에는 이름난 누각과 정자의 수가 무려 885개나 되었다고 한다. 이거는 수치. 구체적 수치. 구체적 수치를 제시를 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산실로 일컬어지는 담양 일대의 정자를 찾아 전통정자 문화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이게 답사 목적. 담양에 도착해 처음 방문한 곳은 시경정이다. 이 정자는 그림자가 쉬고 있다는 이름만큼이나 머물러 쉬고 싶은 곳이었다. 못하네 이거.
계속 지금 이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으로 이런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담화 표지가 되는 거고, 계속 볼게. 방문한 곳은 환벽당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경장 갔다가 환벽당으로 뭐 한 거야? 이동.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양상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해준 문화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문화해설사의 설명, 이게 바로 뭔가요? 전문가의 견해가 되는 거지. 전문가의 견해. 전문가 견해. 이곳은 사활을 겪고는 낙향한 김윤재가 지은 정자로 정철 등과 교유하며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곳이라고 한다. 곳이라고 한다. 이건 이제 인용이 되는 거잖아. 누가? 누구의 말을? 문화해설사의 말을 인용한 거. 계속 봅니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하루 종일 책만 읽으면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 그러니까 감상을 드러내고 있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향한 곳은 제월당과 광풍각이다. 오타가 아니라 이거 잘리고 있는 거구나. 봅시다. 이 정자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인 소서연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정원은 16세기의 양산보가 지은 원림으로 자연의 풍치를 그대로 살리면서 곳곳에 정자를 두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답서에서 돌아보았던 정자들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 소중히 가꿔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다짐.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여기 어떠한 전개 방식을 쓰면서 또 표현을 했는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입니다. 저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전에 배웠던 건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이거는 사례지, 사례. 구체적인 사례. 바쁘게 일상 살다 보면 때때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다. 이래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어.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밤새 공부했던 내용이 시험 칠 때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여러 날 고생해서 만든 과제를 깜빡 잊고 하기에 갔을 때는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기 마련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구체적 사례. 그렇다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질문. 질문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네. 기억 전문가들은 기억력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초 동안 대상을 응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의 지금 견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계속 봅니다. 방법은 간단하다. 기억할 대상을 20초 동안 집중해서 기억한 다음 눈을 감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이것도 뭐야? 방법이 되는 거죠. 과정 혹은 방법. 기억한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20초 동안 집중해서 바라본다. 이거는 우리가 현실에서도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야. 국어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좀 머릿속을 한 번 더 생각해 주면 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암기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 풀 때 읽은 내용, 기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계속 다시 20초 동안 집중해서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동을 하든 학습을 하든 그 내용이 2, 3배는 더 강력하게 저장된다고 한다. 이것도 뭐야? 구체적 수치지. 기억은 기억을 보유하는 시간과 안정성의 정도에 따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거 종류잖아. 종류인 거니까 뭐야? 분류. 앞에서 제시한 방법이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단기 기억을 20초 이상 유지할 때 입력된 정보가 비교적 안정된 장기 기억으로 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뭔가 이런 식으로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유념할 것이 뭐라고?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것. 기본적인 내용도 파악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장문까지 다 살펴봤어. 지금 지난주에 과제 내준 거, 지난번에 이제 과제 내준 거 있죠? 그 과제까지 제대로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제대로 봤는지 그 유인물이나 교재 다 검사할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다.